오늘 긴급 대담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 늦게 10시 반쯤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1시 좀 넘어서 이제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시 반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요구한 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 즈음에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왔었던 이제 계엄군이 이제 모두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도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온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데요. 이 밤새 사이에 글로벌 시장은 특히 이제 우리 관련된 상품들 중심으로 또 환율과 이 선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발작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앞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늘 밤새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7시 반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좀 정부에서도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할지, 오늘 개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오후에 개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도움 말씀을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상황을 좀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밤 10시 28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네, 그렇죠.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23분부터 이제 방송 시작했고 선포까지 이제 28분이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155분 만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 개임 철회를 위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했습니다만은 155분 만에 그런 짧은 기간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이제 뭐 10시 28분에 이제 선포를 한 후에 11시부터 계엄사령관에 의한 계엄령 1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포고령이 나왔죠. 예, 포고령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행이란 말이 맞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155분 만에 45년 만에 다시 우리를 깜짝 놀랐던 계엄령은 일단 국회에서의 의결로 일단은 그 효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오늘 새벽에 이제 국회 상황이죠. 일단 국회 이게 계엄이 선포가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어제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국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을 했고 시간으로 보니까 1시 3분에 190명 참석, 그러니까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더군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아주 급속도로 급박하게 됐고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만에 1980년 이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이제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거나 그렇죠. 또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재 곤란하다는 그런 사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비상계엄이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금 예산이 초유의 삭감 예산이 갔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탄핵을 야당에서 일단 가결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과연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할 정도의 지금 상황에 왔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이 지금 뭐 발효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55분 만에 일단은 안정세를 좀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갖고 올 후폭풍, 그렇죠. 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지금 뭐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광주 5.18 때라든가 이제 뭐 우리가 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9%대까지 갔던 경제였거든요. 네, 80년대 초반이니까. 계엄 이게 발표한다면요, 이게 6%나 내려옵니다. 6%대로. 3%포인트나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바로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80년대 초에 계엄 때는 실업률이 연간 5%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이 갖고 올 지금 뭐 후폭풍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금융 부분들은 잡았는데 이것이 갖고 올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좀 심오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많은 이제 긴급 회의들이 열리고 또 7시 반에 오늘 주식 시장을 열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결정까지들을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오늘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자세히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게 원래 국무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조금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저는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네. 그냥 뭐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뭐 동북아에 있는 한 나라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글로벌 네. 10대 무역 강국이고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어떤 네. 글로벌 어떤 이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등등등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이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은 난 상태고 나중에 하여튼 그 전에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백악관이 미국 주요 우방국들이랑 상의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우리 사전에 통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뭐 국무회의를 거쳤냐 그럼 내부에서도 그럼 논의가 그럼 활발하게 있었냐 이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의문점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무회의에서 원래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갖춰서 갖고 지금 빠진 게 뭐냐면요.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다. 지금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갖고서 이제 또 뭐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면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진짜로 교전 사항이냐, 적국가 그다음에 뭐 내란 상황이냐, 내란 상황 등등하고 그다음에 뭐 비상계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일단은 모양새는 지금 뭐 초창기에 우리 언론도 뭐 잘 상황들이 파악이 안 돼서 뭐 국무회의가 빠졌는 줄 알았는데 국무회의는 다 한 것으로 돼 있고 딱 빠진 거 하나가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 통보하는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또 지금 뭐 아침부터 논쟁이 시작된대요.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해제 결의도 받을 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뭐 우려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45년 만에 맞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는 굉장히 지금 뭐 신경이 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마무리는 뭐 돼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뭐 진짜로 뭐 그 강대강 완전히 지금 뭐 부닥친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어떤 조치들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합의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창출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고 정치계에서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의 이런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가 한 국가가 운영이 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막히고 또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또 하나가 예산안 관련돼서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 이제 감액을 한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국정 운영을 못한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이제 본 거군요. 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갖고 와라. 10일이면 아직 시간이 남은 거죠. 네, 남은 건데 이제 이것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탄핵 같은 경우도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요구한 데서 그거 들어줄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또. 헌법재판소라는 또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좀 과잉 반응 한 것이 아니냐는 네.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적인이 아니냐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도도 통찰한 반성이 있어야 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은 사실은 오늘 최 의원님 모시면서 꼭 듣고 싶었던 사실은 답변은 그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통이시니까 이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든가 뭐 경제적 측면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여쭤본다고 치고 왜 해외에서 이제 우리 쪽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타전한 내용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왔던 한국에 큰 충격파를 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써서 내보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80년대 초반에 그 계엄령 났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해외 투자액이 30%가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돈을 많이 벌더라도 환율 때문에 환차 손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게 되면은 뭐 전체 나라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정을 세워서 가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면 또 우리가 뭐 기계가 잘 팔리면 등등이기 때문에 경제는 안정적인 요건을 먹고 사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되는 것에 일본이 뭐냐면 안정적인 정치 세력의 국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것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경제는 그 유탄을 맞아서 굉장히 뭐 진짜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지금 뭐 마무리 작업 이것이 그렇죠. 여와 야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은 각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코멘트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앞서 뉴욕타임스 보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백악관도 몰랐다 정도, 이 정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뭐 오전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차 나오겠죠. 다만 이제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국가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좀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위상에 어떤 근본적인 훼손이 가지지 않을 그런 빠른 수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CNN이나 또 이제 블룸버그나 르몽드를 보면 뭐 거기서 뭐 여기 주재원이 뭐 지금 쓸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공산주의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뭐 뉘앙스로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외신들이 지금 좀 오버를 하고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가지고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뭐 근거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퍼지지 않게 빠르게 국가도 국제적인 홍보와 공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절대로 우리가 우리 여와 야가 서로 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그 안에서 이 결과로 여와 야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내부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190명이 재석을 해서 이제 190명 전원의 이제 찬성으로 비상해제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이 178명이었고 전원 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18명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조 세력이 지금 이때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뭐 사실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만 이것이 뭐 지금 합의된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뭐 청와대 내에서도 용산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국가 계엄령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무회의 가결 과정에서 한 번은 누군가가 짚어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네. 보고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한동훈 당 대표가 좀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싸우는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죠. 이게 번져지면 네네. 사실 좀 여당이 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당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진짜 여의도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국민들을 한 방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왔는데 계엄철에 안도한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 이런 정도 백악관에서 일단 내용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한 3, 4분 뒤겠습니다. 7시 반에는 오늘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 시장을 이제 원래대로 열 건지 아니면은 뭐 늦춰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어떻게 보입니다. 보세요? 오늘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예. 괜찮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고모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일단은 굳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그렇죠. 맞을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지금 가뜩이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면서 네.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으신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전에 원래대로 9시에 열어서 그렇게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테니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 확인한 바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통위원회를 지금 열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은 뭐 금통위원회가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보고 지금 거기서 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한두 시간 늦는다고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네. 나오네요. 지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을 하기로 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 신뢰도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 지금 뭐 우리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많기 네. 때문에 이걸 한번 흔들면은 거기에 대한 지금 뭐 굉장히 큰 뭐 우리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상으로 개장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뭐 외환 달러 환율 이거 잡을 자신 있습니다. 구두 개입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겠습니다라는 복선을 깔고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식 개장을 하면서 우리가 한가는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게 사이드 브레이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로 오늘은 살얼음 걷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보셔야 될 게 가격이 아닙니다. 얼마나 네. 유통량이 얼마나 그렇죠. 흐르냐가 오늘의 주안점이고요. 환율은 변동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상수로 딱 놔두시고 가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 얼마나 유동이 되고 팔고 사느냐 양을 보시는 것이 수급 문제. 네, 수급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시는 것이 먼저 확인하고 네. 들어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여기서 일부를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6시간의 이런 상황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정상 개장하겠다 이 얘기까지 좀 보셨습니다. 자, 잠시 이제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벌어졌던 이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인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증시가 오늘 정상 개장을 하기로 결정이 된 가운데 밤사이에 또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면 우리 시장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 정도 선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약 6시간 후인 지금 새벽 4시 20분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6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큰 변동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선포 직후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ETF 그리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증시들, 종목들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WY가 지금 1.64%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들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국 ETF인 프랭클린 푸지 한국 ETF마저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시작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 계신데요. 장 초반에 모두 다 일제히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냈었죠. 다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냈다라는 건데요. 우리 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X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와우라는 감탄사를 달았는데 워낙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 CEO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에 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에 또 한 차례 또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 반응도 보시죠. 캐피털 이코노믹스 전략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안정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켰다라고 표현을 했고 밸런스 당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기아 등 주가 변동성에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확인을 봐야 될 텐데요. 휴장 여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일단 정상 개장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한번 변동성을 봤었죠. 오늘 패닉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경우 20분간 거래 정지가 발생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외국인의 매도 폭탄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지금 1998년 IMF 위기급의 불확실성이다라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할 경우 국내 주식 자금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또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박수현 신영증권 연구원은 달러 원 환율 변동폭을 감안할 경우 오늘 코스피 초가가 2,430선에 형성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2,500선을 회복한 채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됐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증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연 밤사이의 사태가 우리 증시 오늘장 그리고 12월 내년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다시 한번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단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단 앵커도 이제 오늘 시장의 이 변동성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킷 브레이커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게 8% 떨어져야지 발동이 된다 이런 건데 그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험한 적이 이제 1980년대 광주 사태 때 이제 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때. 광주 민주항쟁 때 그때 이제 계엄령이 나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뭐 다들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내수가요 바로 얼어붙습니다. 바로 얼어붙고 내수를 얼어붙는 거를 보자마자 외국 자본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예. 2014년도에 태국이 계엄령 내린 예를 보면은 태국은 전체 GDP 10%가 관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국도 불안한데 거기 왜 놀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관광업이 수축이 되면서 여기도 결국은 뭘로 귀결이 됐냐면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외국 자본들의 이탈이 굉장히 컸고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2013년도 그때 군부가 이제 계엄령을 내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집트 파운드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도 굉장히 큰 부분. 그다음에 장기간 계엄령 내린 것에 악영향에 아주 뭐 좋은 예가 뭐냐면 필리핀이 10년간 계엄령이 1972년부터 81년까지 했거든요. 예. 필리핀 때는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원이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지금도 뭐 필리핀 가면은 뭐 8대 가문이니 6대 가문이니 뭐 어떤 가문들이 딱 지역을 나눠서 갔잖아요. 예. 그 부분이 형성되는 게 이 시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왕왕 듣는 터키의 1980년도 계엄령, 여기 뭐 이 터키의 이 계엄령과 쿠데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뭐 같이 한 방향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관계가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그렇죠. 그다음에 물류망의 재편성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지금 수출이 그나마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악영향, 그다음에 우리 임종현 앵커가 계속 지적해 주시는 외국 전체 글로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이거는 진짜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진짜 무슨 뭐 광고에서 나오듯이 지금 스피드입니다. 네, 스피드로 네, 네, 얼마만큼 이것을 담아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행정부의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합치가 보여줄 때 그나마 지금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이 비축이 되죠. 여기서 진짜로 우리 증시나 경제가 크게 내상을 입고 가면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기에 지난 뭐 10여 년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루에 우리 장이 펼쳐지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량입니다. 예. 결국 이제 오늘은 오전장과 오후장, 이를테면 1부와 2부의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처럼 그렇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해외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텐데 한국 시장이 오전장의 상황이 안 좋더라도 만약 오후장이 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한국이 원래 저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전장, 오후장 내내 부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진짜 한국 경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도 앞서도 계속해서 좀 유동성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쨌든 큰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80년 그 당시, 45년 전 상황과 이제 대자뷰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 어떤 유출, 특히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 자금 유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시그널이니까요. 예, 뭐 주식시장이야 단기적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채권시장은 어차피 장기적인 거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어떤 자금의 이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원화 가치 하락을 얼만큼 방어해내느냐. 그렇죠. 그게 환율랑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 구두 개인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실물을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또 이제 뭐 월말 쪽으로 가고 연말 쪽으로 가면은 우리 이제 달러에 대한 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이제 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뭐 보통 관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밀어내기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원화를 지금 뭐 막아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뭐 분명히 이제 한은에서 임시 금통위원회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나오고 금감원장 뭐 등등 네 분이 모이셔갖고 우리 F4라는 네 분들이 맞아서 지금 재정 안정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의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물량도 보셔야 되지만 이제 환율인데 그렇죠. 환율은 뭐 1,400원 이상에서 지금 뭐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1,425원까지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르게는 약간의 안정세는 갖고 갔어요. 예, 12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네. 3시에 34분, 0시 34분에 1,440원의 고점을 찍고 네.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내려오고 하거든요. 25원 지금 내려갔고 예. 지금 이것이 이제 앞에 1,300대 후반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방어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부분들은 사실 여의도에서 얼마나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전시에 가까운 비상 계엄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막았느냐가 사실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예.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IR, PR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뭐 그 일을 그 한 기업의 그렇죠. 일을 밖에 이제 네. 처리하는 이런 업무 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답을 내놓느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를 질근질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맞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보여주느냐. 그렇습니다. 이건데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좀 국가 차원에서 벌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수습하는 능력들을 좀 가는데 사실 지금 아까도 금융계 수장들이 예. 좀 만나고 있지만 사실 법원에서도 좀 긴급 감배하고 있어요. 예. 과연 이것들이 이제 맞게 다 할 수 있느냐. 특히 이렇다 그러면은 진짜로 어떠한 변곡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것이 예. 변곡점을 갖고 오는 부분들은 여의도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실 또 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 몸에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해나가는 데인데 진짜로 걱정이 예. 많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뭔가 정치권에 국회에 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뭐 좀 더 강대강인 거죠. 결국 네. 뭐 탄핵 얘기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일단은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자기도 대통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대화, 그래서 뭐 이런 타협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근데 법합니다. 이건 진짜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걸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계엄령이 나올 때까지 그 전에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영수회담을 했냐. 그러면 여와 야 간에 강대강으로 붙이는 거를 어딘가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굉장히 눈에 안 띄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서로 야 왜 탄핵하냐, 왜 삭감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전적 조치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배, 3배로 좀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게 오래간만에 찾아온 우리 여의도의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딱 반발만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진짜로 저희 서민들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정치권이라는 게, 즉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이 존재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지금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이제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장 이슈됐던 게 올 들어서 금투세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상법 개정된 내용,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이 세금 관련된 내용들 이런 등등등 문제들인데 이런 어떤 일련의 국내 이슈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정쟁이었단 말이죠. 네. 그 정쟁을 의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대화보다는 자기들 주장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민들은 불안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시장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대안이 없다고 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해외 시장이라는 네. 대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같죠. 밖으로 자꾸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더 강한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뭔가 좀 서로 간에 네가 생각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원점에서 얘기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좀 양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당이니 뭐 다수당이니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께서 양보의 말을 어떤 그런 행동과 예. 그런 방향성을 주셔야 되고요. 사실 계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진짜로 큰 일이거든요. 이게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그래도 판단을 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이든 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 길게 갈 부분이 주식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진짜로 딱 반보만 일찍 움직이시고 좀 1m만 더 앞을 보시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지금 제일 필요한 때고 조금 더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이런 강대강까지 우리가 꼭 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 아주 빅 퀘스천이 하나가 남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수습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또 대한민국 정치, 또 대한민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건데요. 이제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는 이제 좀 마무리 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펀더멘탈리하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우려들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사태가 이게 물론 이제 6시간 만에 이제 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만한 문제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잣대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잣대는 얼마만큼 국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느냐 부분들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끌고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걸맞는 부분들이 가고요. 이 부분은 야당이 일단은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삭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방대하게 무슨 뭐 검경의 활동비를 뭐 깎느냐 그 부분은 깎더라도 깎은 만큼은 국내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하느냐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계엄령의 가장 큰 이 뭐 소위 말하는 길게 가는 아픔이 국내 소비 위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뭐 소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넣으면요. 이 고쳐 방정식이 되면 못 풀립니다. 국내 소비에 우선적으로 두는 정책을 여야 간에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들이 나오고 거기를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때 진짜 조기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10초만요. 우리 이제 국민들 투자자분들한테 한 10초 정도만 짧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은 진짜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연말 그다음에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좋은 그런 정책 발표는 1월 20일 날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조금 살얼음 걷듯이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고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